2001년 11월 20일 미국 오클라호마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과 제가 총에 맞았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 말에 경찰은요, 두 분 다 맞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쐈는지 얼굴은 아십니까? 몰라요. 그냥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당시 신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38살이었던 브렌다라는 여성. 사건의 그날 별거 중인 남편 로버트가 아이들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 잠깐 집에 들렸는데, 이때 어쨌든 남자가 왔으니까 잘됐다 싶어 브렌다가 부탁을 하나 한 거예요. 여보, 차고에 전등이 나가서 불이 안 들어와요. 온 김에 그것 좀 고쳐주고 가요. 그래서 남편과 브렌다 둘 다 차고 쪽으로 향했는데, 그때 갑자기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 두 명이 나타나 자신과 남편을 쏘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브렌다의 남편 로버트 앤드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로버트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한 발씩 총을 맞았습니다. 허리에 한 발, 가슴에 또 한 발. 이때 범인이 산탄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슴에 박힌 총알은요, 목의 위치까지 올라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치명타였죠. 이에 비해서 아내 브렌다의 상처는 다행히도 심하진 않았습니다. 브렌다는 왼쪽 팔 위쪽에 총을 한 발 맞았는데 이게 팔을 아예 관통한 거예요. 브렌다의 팔을 뚫고 총알이 그들 집 차고 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벽에서 22구경 총알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브렌다의 빨간 차 위에서 16번 구경의 산탄총 탄피를 발견했죠. 경찰은요, 이 브렌다의 증언과 지금 서로 다른 종류의 총이 2개가 사용됐으니까 범인 2명이구나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면 지금 로버트 오른쪽 왼쪽 각각 한 발씩 2발 맞았어요. 아내 브렌다 한 발 맞았죠. 총 3발이 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은요, 딱 2개였습니다. 왜 2개만 발견된 거지? 당시 로버트가 쓰러져 있으면 그의 바로 주위에 구멍 뚫린 빈 깡통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어요. 찢겨진 검은 비닐봉지에 빈 깡통들에 막 이렇게. 이걸 봤을 때 경찰은 사건 당시 로버트 총을 든 강도를 딱 본 거예요. 순간적으로 살아야겠다는 본능적인 생각에 바로 자기 주위에 있던 깡통으로 가득 든 쓰레기통을 집어들어서 자신의 앞을 막았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빈 깡통 한 포대가 산탄총의 위력을 막겠습니까? 빈 깡통들을 다 뚫고 그대로 로버트의 몸에 명중. 그렇다면 이 범인은 왜 이 부부를 쏜 걸까요? 혹시 강도? 하지만 집 안에 사라진 물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 로버트의 지갑까지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럼 이 가족을 다 죽이려고 했나? 당시 이 집 2층에는요, 2 자녀들이 TV를 보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2 자녀들 멀쩡했어요. 당시 TV 소리에 총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돈도 아니야, 일가족을 다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야. 딱 이 부부만 총을 쐈다. 이 부부에게 원한을 가진 누군가 죽으라고 쏜 거네. 당시 로버트는 광고 대행사의 이사였습니다. 월 수입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는 어렸을 적부터 되게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으로 교회 건축 및 홍보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로버트 너무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안타까워 죽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정말 너무 좋은 아버지였다고. 그렇다면 그런 그가 왜 살인의 표적이 됐을까? 어쨌든 당시 유일한 목격자가 있잖아요. 살아남은 아내.
이 아내한테 경찰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게 없어. 실마리 없이 경찰은 로버트의 모든 자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어라, 로버트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었네. 그 신고 내용이 누군가 내 차 브레이크 파이프를 의도적으로 절단했어요. 이건 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거 살인미수 아닙니까? 범인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로버트가 한 사람을 의심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내 아내 브렌다가 날 죽이려고 일부러 브레이크 선을 끊어놓은 것 같아요. 라고. 아니, 이 부부 도대체 어떤 사이였던 걸까요? 아내 브렌다 또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에 깊은 영향을 받았죠. 브렌다는 되게 보수적인 여자였어요. 담배, 술 이런 거 전혀 안 했고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 술집 이런 데도 안 가본 여자였습니다. 파티 또한 말해 뭐예요. 옷 같은 경우도 항상 단정하게. 몸매가 드러난다거나 딱 붙는다거나 절대 노노노. 딱 깔끔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브렌다는 수영장에서 자신보다 한 살 더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바로 같은 보수적인 남자 로버트. 당시 로버트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광고 및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같은 기독교에 생각하는 것도 신념도 너무 비슷해. 그래서 급속도로 연인으로 발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브렌다는 원래 종교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 로버트 너무 사랑하는데 로버트랑 내내 붙어있고 싶어. 그래서 진로를 바꿉니다. 로버트와 같은 학교인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로 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대학 졸업 전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브렌다 입장에서는 되게 어린 나이에 로버트를 만나 바로 결혼까지 한 거예요. 로버트는 나중에 광고 대행사 일을 시작했고 브렌다 또한 결혼 후에 학교 졸업하고 은행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로버트의 일 때문에 이 가족이 텍사스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한동안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텍사스가요, 원래 살았던 오클라호마 지역보다 살인율이나 이혼율, 10대 임신율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안이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로버트 걱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고 미래를 계획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내 브렌다한테 다시 오클라호마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하지만 브렌다 입장에서는 쎄빠지게 여기서 다 일자리 얻고 자리 잡아놨더니 또 이사가재. 좀 왜 이러지? 싶죠? 안 가고 싶지. 그래서 반대를 해요. 여기서 그냥 살자. 하지만 로버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결론은 다시 오클라호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남편과 틀어지기 시작한 게. 로버트는 다시 돌아온 후에 재빠르게 고임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거기다 현지 성당에 선교사도 됐어요. 자리를 빨리 잡은 거죠. 하지만 이에 반해 브렌다는 직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닌 이때 알게 됐죠. 나 임신했네. 그래서 이때부터 브렌다 일 못하고요. 남편이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한 채 전업주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1990년과 1994년 그녀는 각각 1남 1녀를 낳습니다. 되게 평범한 인생같이 보였어요. 브렌다가 30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 제가 앞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렌다가 되게 어릴 때 로버트를 만나가지고 바로 결혼까지 했다고. 그렇다 보니 이 브렌다 막말로다가 많이 안 놀아봤어.
내가 나이트를 가봤나, 클럽을 가봤나, 파티를 가봤나, 술집을 가봤나? 내가 남자를 많이 사귀어보기랬냐, 아니면은 내가 친구를 많이 만나 놀아봤냐? 이 현타가 이제 온 거예요. 당시 브렌다는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여전히 몸이 20대 몸이었습니다. 날씬해. 거기다 얼굴도 보시면 이쁜 편이에요. 사회생활 없이 전업주부로 내내 집에서 아이들과 부대끼고 그러고 살다 보니 점점 이 생활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얼마 안 가 기독교 교회에 주일 학교 교사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 교회 측에서는 이 브렌다라는 여자 별로였어요. 왜냐면 아니 이 여자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와? 앞서 그랬죠. 브렌다 기독교 집안으로 되게 옷도 깔끔하게 항상 입었었다고. 그런데 딱 30살 이후부터 180도 변해가지고 짧은 치마에 가슴 다 파진 옷 입고 그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거기다 소문까지 안 좋아. 교회에 오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추파를. 그러다가 일이 터진 겁니다. 브렌다 방금 이혼한 다른 교사 제임스와 썸을 타네. 당시 제임스는 48세였습니다. 브렌다보다 무려 20살 가까이 더 나이가 많았어요. 그의 직업은 보험 판매원. 거기다 더 대박인 게요. 이 제임스, 브렌다의 남편 로버트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로버트가 이것도 친구라고 제임스의 값비싼 보험까지 생각해서 들어준.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를 뺏은 거죠. 이 제임스는요, 브렌다와 둘이 사냥을 갔다 오기도 하고요. 브렌다한테 2명의 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버트 몰래 그 2명의 자식에 브렌다에 제임스까지 넷이서 무슨 진짜 가족 마냥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이 자식들이에요. 보통 좀 우리 아빠 있는데 다른 남자가 아빠 노릇을 하려고 하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아이들은요, 이 제임스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교회에 교사로 있는 사람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티가 안 나겠습니까? 바로 교회 내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잘려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로버트에게도 전달합니다. 야, 네 와이프 바람났어 이거사. 하지만 로버트는요,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브렌다가 설령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잘 구슬리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잠깐 일탈한 거라고. 그래서 이혼하자는 브렌다의 요구에도 사인 안 합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둘은 이혼이 아닌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별거 상태인 상황에서 2001년 10월 26일 사건 발생 한 달 전 로버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어디 병원인데요. 지금 아내분 브렌다 씨가 많이 다치셨어요. 보호자가 급히 오셔야 될 것 같아서요.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당시 연락이 온 병원 위치가요, 로버트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가야 있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매우 심하게 다쳐 긴급 상황이라고 하니 당연히 로버트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속도로로 향하기 위해 차를 모는데 이게 느낌이 평소랑 좀 달라. 브레이크가 왜 이래? 그래서 가다가 갓길에 차를 세운 거예요. 브레이크가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트레일러 회사에 차를 위탁, 정비 공장에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아내가 심하게 다쳐서 얼른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그런데 차가 고장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때 차를 보내고 로버트가 다시 해당 병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아까 연락받았던 브렌다 남편인데요. 지금 아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차가 고장나서 조금 늦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소리가 네? 누구요? 브렌다? 그런 환자는 없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정비소 직원이 아니 이거 브레이크 파이프가 끊어져 있어요. 이거 누군가 일부러 끊어놓은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고속도로 타셨으면 진짜 큰일 나실 뻔했어요. 와 이렇게 착착 나오니 로버트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 근래 이혼하자 노래를 불렀던 브렌다 이것이 일부러 차 브레이크 끊어놓고 이거 사고 나가지고 나 죽게 하려고 거짓 전화를 했구나 바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괘씸해서 이날 바로 경찰에다가 전화를 했던 거예요. 아내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로버트와 결혼 생활할 때고요. 오른쪽이 내연남 제임스와 불륜할 때예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졌죠. 여튼 로버트는 자신의 배신자 친구 제임스에게 가입했던 보험을 의심했습니다. 둘이 불륜하고 있으니까. 이때 로버트가 죽으면 그 돈을 받는 수익자가 브렌다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싹 바꿉니다. 제임스 상사한테 연락해서 두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바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제 1순위 용의선상 누가 오르겠습니까? 아내 브렌다. 그런데 이 브렌다도 총에 맞았단 말이죠. 브렌다도 피해자인데 증거가 없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경찰은 브렌다의 옆집 이웃으로부터 뜻밖의 신고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우리가 방금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지금 트렁크 가방도 안 푼 상태거든요. 그런데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었나 봐요. 옷방 안에 신발장도 하나 안 보이고 뭔가 집안이 좀 바뀌어져 있어서요. 자, 그냥 신고 내용만 들으면 신발장 하나 안 보이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경찰의 촉! 우선 이 이웃집이 브렌다 사건 현장 바로 옆집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집을 비웠던 시간에 로버트가 총을 맞은 거였어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이걸 흘려 안 듣고 바로 경찰이 법의학팀을 이끌고 이 이웃집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이웃집 침실 바닥에서 뜻밖의 산탄총 탄피를 하나 발견합니다. 연구소로 보내 확인 결과 로버트의 몸에 박혔던 탄피와 이웃집에서 발견된 탄피 두 개가 일치하네. 두 탄피가 한 총에서 나온 거네. 경찰은요. 아무래도 사건 당일 이 범인이 이 두 사람을 총으로 쏘고 비어있던 이웃집으로 도망을 갔구나. 그 집에 숨어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부주의로 아우 신발장을 발로 밟아 망가뜨렸네. 그러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이웃집에 그대로 탄피와 이런 걸 다 두고 경찰의 수색이 끝난 걸 확인한 후에 그 집을 나와 도망쳤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기죠. 범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웃이 그때 집에 없었다는 걸. 게다가 당시 그 이웃집의 지붕이라든지 대문, 창문 이런 곳에 전혀 강제로 뜯고 깨고 그렇게 들어온 흔적이나 파손된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 범인 전문 킬러이거나 문따기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이 이웃의 집 열쇠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이것들 중에 하나겠죠. 이웃집 집주인 말에 의하면 살인이 일어났을 당시 자기들은 해외로 여행을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여행 가기 직전에 무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브렌다한테 집 비상열쇠 하나를 맡기고 갔었다는 겁니다. 와, 또 브렌다야?
브렌다 혼자 한 것 같진 않은데 뻔하죠. 내연남 제임스와 둘이 짜고 쳤나 보네. 경찰은 바로 제임스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나온 거예요. 사건 일주일 전 이 남자 신용카드로 총을 샀네. 그 총을 발견한 건 아니었지만 영수증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브렌다 팔에 쏴졌던 총. 그 총과 같은 종류의 총을 샀었구나.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의문점이 생겨요. 이들은 왜 로버트를 죽인 걸까요?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서? 아니면 보험? 돈? 솔직히 보험은요,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로버트가 눈치채고 수익자를 바꿔놨어요. 자녀들로. 로버트를 죽여봤자 자기들한테는 득이 될 게 없어. 그런데 왜 죽인 거지? 그런데요, 확인 결과 수익자 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브렌다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분명히 로버트는 바꿨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자, 맨 처음에 수익자가 브렌다였는데 로버트가 두 자녀들로 바꿨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브렌다로 바뀌어져 있는 거거든요. 브렌다로 마지막으로 바꿨을 때 로버트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인이 좀 이상해. 이거 로버트가 한 거 맞아? 필적 감정사를 불러 확인해 본 결과 로버트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로버트는 사인할 때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인에는 그 버릇이 없어. 누군가 대신 로버트인 척 사인했다. 누가? 누구겠습니까? 제임스 아니면 브렌다지. 경찰은 이런 증거 앞에 로버트 장례식 날 브렌다와 제임스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 이것들이 벌써 도망갔어. 멕시코로 토낀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 잡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2002년 2월 말 기회가, 이것들이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사 안 하겠지, 괜찮겠지, 오클라호마로 돌아왔네. 오자마자 바로 경찰 잡아버린 겁니다. 이들은요, 잡히자마자 우리 억울해요. 우리가 했다는 증거 있어요? 범행 무기 발견했어요? 증거 없잖아. 당당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그래서 경찰은 사건 당시 브렌다가 입었던 니트부터 해서 바지, 그리고 그녀의 상처까지 하나하나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당시 브렌다의 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그 피가 두 개야. DNA 조사 결과 한 피는 브렌다 자기 거, 또 하나의 피는 피해자 로버트 거. 이에 대해서 브렌다는 당연히 남편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으니까 놀래서 달려갔고 남편을 흔들기도 하고 하면서 제 다리에 묻은 거예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DNA뿐만이 아닌 브렌다의 바지에 묻어있는 그 피의 모양까지 다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그녀의 바지에 튄 로버트의 피, 그 모양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가까이에서 피가 탁 튄 거라는 게 확인돼요. 거기다 브렌다의 팔에 난 상처, 그리고 니트, 여기에 화약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이것도 확인 결과 범인이 브렌다 아주 가까이에서 총을 쏜 거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브렌다는 분명히 멀리서 범인이 총을 쐈다라고 했거든요. 그녀의 진술과 이 상처들이 안 맞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 같은 증거들로 드러난 사건 당일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로버트는 제임스가 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로버트를 본 브렌다는요, 바로 총을 집어들어 그에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 사살 한 방을 더 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임스는 다시 총을 들어요.
제임스 앞에 브렌다는 가만히 뒤를 돌아 서 있었고, 그 상태에서 제임스가 브렌다의 팔을 향해 총을 쏜 거예요. 바로 앞에 있으면 이렇게 총을 바로. 왜? 자기가 피해자인 척 보이게 하려고 브렌다가 자기 팔에 총을 쏘라고 한 겁니다. 와, 브렌다도 진짜 독하죠? 지금 옆에 보세요. 브렌다 재판날이에요. 웃고 있는 거. 웃긴 게요. 브렌다는요. 모든 걸 인정하긴 했어요. 그런데 주도는 저 남자가 했다. 저 남자가 날 협박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자기도 당한 거라는 식으로. 재판 과정에서 보인 이 브렌다의 행동에 그때서야 제임스는 느꼈겠죠. 아, 진짜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없구나. 이 여자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뭐 둘 다 악마 새끼들인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 둘 다 똑같은데. 그녀가 원했던 건 온리 돈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죽어야 내가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제임스였을 뿐이에요. 재판부는 이 악마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이 두 사람한테 모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와, 정말 지독합니다. 지독해. 그래서 오늘은 남편 죽이고 피해자인 척 하려고 자기 팔에 총을 쏜 악마 같은 한 여자와 남자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